철의 여장군이라 불리던 그녀에게도 지키고 싶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이었죠. 블랙박스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동생이 당한 괴롭힘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강은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20년째 변하지 않는 기상 시간이었죠. 세면을 마치고 정갈하게 머리를 올린 은하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정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은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으니까요. 오늘 작전 브리핑은 오전 8시입니다. 은하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정복을 착용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준장이라는 계급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군으로서는 더욱 그랬어요. 부대로 향하는 길, 은하는 차창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상.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준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의 목소리에 은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나며 경비병들이 바짝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죠. 은하는 습관적으로 답례를 하며 청사로 향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자마자 부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철의 여장군이라는 별명답게 은하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브리핑이 시작되자 은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정확한 지시, 완벽한 통솔력. 이것이 바로 강은하 준장의 진면목이었죠. 김소령, 동부 전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하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 준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소령이 단호하게 답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은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우진이 보낸 편지들이었죠. 은하는 그중 가장 최근 것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누나 여전히 딱딱하지? 밥 잘 챙겨 먹어. 여기 강원도는 춥긴 한데 동기들이 괜찮아서 잘 지내고 있어. 누나도 몸 챙기고 가끔은 웃기도 해. 사랑해. 편지를 읽는 은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은하는 잠시나마 철의 여장군이 아닌 그저 평범한 누나가 되었어요. 우진은 은하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남매보다 더 끈끈한 사이였죠. 우진이 녀석 잘 지내고 있겠지. 은하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스며들었어요.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외박을 내고 우진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이죠. 워낙 바쁜 일정 때문에 우진이 입대한 이후로 한 번도 면회를 가지 못했거든요. 은하는 민원실에 외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준장님께서 직접 외박을 신청하시다니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담당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은하는 간단히 답했죠. 군인으로서의 은하와 누나로서의 은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어요. 우진과 관련된 일은 언제나 개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은하는 정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들을 바라보며 은하는 우진을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우진이 얼마나 의젓해졌을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우진이 복무하는 부대에 도착했어요. 은하는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준장이 아닌 그저 보고 싶은 동생을 만나러 온 누나였으니까요. 면회 신청서를 작성한 은하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이름을 적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면회 담당 헌병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긴 남자 군인이 있는 곳이라 여자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헌병의 말에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거든요. 뭐라고요? 은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자신이 이런 말을 듣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규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헌병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이 준장이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오늘은 그저 동생을 만나러 온 누나였습니다. 정복을 입지 않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언제 면회가 가능한가요? 은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부 지시사항이라서요. 헌병의 대답은 더욱 이상했어요. 은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면의 규정에 성별로 차별하는 조항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따지고 들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그저 평범한 민간인 여성일 뿐이었으니까요. 부대를 나서며 은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진에게라도 연락을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가 은하의 귀에 들어왔어요. 야, 그 여자 누나래. 여군이라더니 뻔뻔하네. 은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말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여군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군 주제에 면회까지 오고 싶어 하네. 꼴불견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여 년 군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편견과 차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우진과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은하는 차로 돌아가 군용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사적인 일로 사용하지 않을 전화였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믿을 만한 부하인 김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소령, 나다. 은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진중했습니다. 예, 준장님. 무슨 일이시죠? 김소령이 긴장한 듯 대답했어요. 내 동생이 있는 부대. 문제 있다. 조사 좀 해줄 수 있나? 은하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소령은 잠시 침묵했어요. 은하가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면회를 거절당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은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소령의 답변에서 은하는 확신을 얻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전화를 끊고 은하는 부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우진이 있는데 만날 수도 없다니. 게다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까지 들려왔죠. 은하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어요. 항상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면회 거절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을 차단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진은 괜찮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했을 텐데 우진과 관련된 일은 달랐어요. 김소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특정 병사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라는 비공식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병사라니? 은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강우진 이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소령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군 가족면회 금지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소령의 말에 은하는 숨이 막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우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는 누나가 아닌 준장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김소령의 말을 들은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20여 년 군 생활로 단련된 냉철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소령, 나는 며칠 더 이곳에 머물겠다. 민간인 신분으로 말이야.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준장님, 그건 위험할 수도. 김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대신 당신은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해줘.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은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은하는 부대 근처 작은 여관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은 은하는 그저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한 매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부대 정문 앞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은하는 귀를 기울였어요. 군인들의 대화 속에서 우진의 이름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강우진 그 녀석, 요즘 송하중 상사한테 제대로 당하고 있던데.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여군 누나 때문이래. 송 상사가 완전 빡쳤다던데.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은하의 손이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송하중 상사라는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그가 바로 우진을 괴롭히는 장본인인 것 같았거든요. 김소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장님, 송하중 상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여군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편견이지? 은하가 물었어요. 여자는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표현해왔습니다. 특히 여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더욱 적대적이고요. 김소령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표적이 된 거군. 은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맞습니다. 강우진 이병이 여군 준장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괴롭힘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소령의 말에 은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부대 담장 근처를 산책하며 내부 상황을 관찰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병사들이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진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야, 강우진. 뭐하고 있어?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즉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여군 누나 덕분에 기분 좋지? 그 X년이 별이라고? 여자는 군대에 안 맞아. 그 동생도 깨야 돼.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틀림없이 송하중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우진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우진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김소령이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준장님, 송 상사가 강우진 이병에게 불필요한 얼차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우진 이병을 따돌리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나? 은하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깊이 생각했어요.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진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김소령, 내부 감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나? 은하가 물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김소령이 망설였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다. 나는 준장이고 당신은 내부하다. 우리에게는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할 권한이 있어. 은하의 말에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소령이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준장님, 내부 블랙박스에서 송 상사의 발언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군 비하 발언, 강우진 이병에 대한 차별 지시 등이 모두 담겨 있어요. 은하는 마침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이유가 없었어요. 우진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김소령, 나는 결정했다. 은하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어떤 결정이신지요? 해당 부대로 전출 명령을 요청하겠다. 참모장 자리로 말이야. 은하의 결정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김소령은 놀랐어요. 준장님, 그럼 신분이 노출되는데. 그게 목적이다. 이제는 누나가 아니라 준장으로서 저들과 맞서야겠어. 은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조용한 관찰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였어요. 우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출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은하는 그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했어요.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은하는 정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해당 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아침 햇살에 유독 빛났죠. 오늘부터 은하는 이 부대의 참모장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은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입조차 거절당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새로 부임하신 참모장님이십니다. 부관의 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 쏠렸어요. 간부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군 준장이 참모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았어요. 은하는 차분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서 있는 송하중 상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송 상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한 은하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참모장으로 부임하게 된 강은하 준장입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명확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도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준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은하는 예의 바르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첫날부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나는 강은하 준장이다. 그리고 이 부대에 내 동생이 있다. 은하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송하중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강우진의 누나가 바로 새 참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강우진 이병 말입니다. 은하가 덧붙였어요.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사단장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업무는 분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은하의 말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송하중 상사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은하와 마주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송하중 상사. 은하가 그를 불렀어요. 예, 준장님. 송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내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은하의 말에 송 상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은하가 사무실에 자리를 잡자마자 김소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장님, 부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준장님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괜찮다. 은하는 담담했어요. 그리고 송하중 상사가 다른 부사관들과
뭔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령의 보고가 계속되었어요. 어떤 논의인지 알 수 있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준장님에 대한 뒷조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소령의 말에 은하는 피식 웃었어요. 뒷조사라니. 흥미롭군. 은하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송하중 상사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송 상사가 들어오자 은하는 그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우진을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은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앉으시죠. 은하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송 상사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우진 이병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은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송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우진 이병이요? 네. 최근 그 병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송 상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송 상사,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송 상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송 상사는 당황했어요.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송 상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은하의 말에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송 상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께서 보복할 테면 해보십시오. 은하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잠시 놀랐어요. 송 상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보복이라니요? 은하가 되물었습니다. 준장님도 결국 여군 아닙니까? 이 부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송 상사의 말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은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송하중 상사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부대 내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차갑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일부 간부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회의에서도 은하의 의견을 묵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준장님, 오늘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야간 훈련? 은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모장인 자신에게 사전 보고도 없었거든요. 네, 송하중 상사가 주관하는 특별 훈련이라고 합니다. 김소령의 말에 은하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참가 대상은? 은하가 물었습니다. 신병들 위주라고 하는데 강우진 이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소령의 답변에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하는 즉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송 상사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진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훈련 내용은 무엇인가? 은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낙하산 착지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소령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뭐? 신병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훈련 같습니다. 보통은 고참들이나 하는 훈련이거든요. 김소령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은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훈련장에 가보겠다. 그날 밤 은하는 훈련장 근처에 몰래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둠 속에서 신병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 훈련이다. 송하중 상사의 큰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낙하 훈련이라고 했는데 높이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닥치고 하라는 대로 해. 무서우면 군대 왜 왔어? 송 상사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은하는 훈련장의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높이였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강우진, 내가 첫 번째다.
송 상사가 우진을 지목했습니다. 우진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은하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진도 이 훈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상사님, 안전장비가. 우진이 말하려 했지만 송 상사가 막았어요. 안전장비는 필요 없어. 진짜 전투에서 안전장비가 있을 것 같아? 송 상사의 말은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은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우진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어요. 우진이 구조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거든요. 뛰어. 송 상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잠시 주저했어요. 하지만 명령 불복종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결국 뛰어내렸습니다. 쿵! 우진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은하의 귀에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린 것은 우진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아! 우진이 다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의료후송. 지금 당장 의료후송을 요청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은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 상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장님? 왜 여기에? 송 상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은하는 송 상사를 무시하고 우진에게 달려갔어요. 우진아, 괜찮니? 우진은 누나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나? 왜 여기에? 지금은 말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의료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낙하 훈련 중 부상자 발생. 즉시 의료 후송 요청합니다. 송 상사가 다가왔어요. 준장님, 이것은 정규 훈련이었습니다. 은하가 송 상사를 돌아봤을 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정규 훈련이라고요? 안전장비도 없이? 신병에게 이런 위험한 훈련을?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송 상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은하가 막았습니다. 닥치십시오. 은하의 외침에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의료진이 도착해서 우진을 후송했습니다. 은하는 우진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자책했어요. 미안하다, 우진아. 내가 누나인 걸 감췄어야 했나?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의 진단 결과 우진은 발목 인대가 늘어났고 타박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진이 오히려 은하를 위로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은하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누나 때문에 다 버티는 거야. 누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서. 우진의 말에 은하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은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동생이 오히려 자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진의 부상 사건 이후 은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어요. 매일 밤 우진의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장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김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 그것보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은하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김소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지? 송하중 상사 측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훈련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훈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소령의 보고에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신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김소령, 내부 감시 시스템 자료는 확보했나? 은하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소령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뭐?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얻은 자료라서요. 김소령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어요. 은하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자료가 없으면 송 상사의 잘못을 입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김소령이 한 가지 더 보고했어요. 준장님, 그런데 군 내부 블랙박스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내부 감찰을 공식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요. 김소령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생각했어요. 공식 감찰을 요청하면 이 사건이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알겠다. 공식 감찰을 요청하자. 은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김소령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준장님, 블랙박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송 상사가 우진 이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영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여군 비하 발언, 강우진 이병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그리고 면회 차단 지시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김소령의 보고에 은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송 상사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준장님,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뭔가 더 있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 상사의 발언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한 괴롭힘 수준이 아니에요. 김소령의 말에 은하는 긴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서 송 상사는 우진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여군 누나 덕분에 기분 좋지? 그런 식으로 밟고 올라가는 거야? 송 상사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들려왔어요. 그 여자가 준장이라고? 웃기는 소리야. 여자는 군대에 맞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고. 계속되는 모독적인 발언들이 은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병사들에게 하는 짓이었어요. 강우진이랑은 어울리지 마. 여군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은하는 영상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우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던 우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우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나는 장성이기 전에 누나였어야 했다.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나로서의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하나로 합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우진을 지키는 것이 곧 군의 올바른 질서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김소령을 불렀어요. 김소령, 국방부에 정식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 준장님,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김소령이 우려를 표했어요. 그래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해. 은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또한 우진에게도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우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우진을 찾아간 은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송 상사의 괴롭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이죠. 누나,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우진이 죄송해했지만 은하가 막았습니다. 아니야, 우진아.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야.
우리가 바꿔야 해. 은하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나도 싸우고 싶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우진의 다짐에 은하는 감동했습니다. 이제 은하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에 정식 감찰 요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은하의 예상대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여군 준장과 동생을 둘러싼 군 내 차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준장님, 국방부 감찰단이 내일 도착한다고 합니다. 김소령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준비는 다 되었나? 은하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공식화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든 자료를 정리해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언 자료, 의료 기록까지 모두요. 김소령의 답변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부대 내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은하를 원망스럽게 바라봤고 송하중 상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과장된 거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군기 확립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송 상사는 다른 부사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군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군대가 놀이터인 줄 아나? 송 상사에게 동조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은하는 이런 반응들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다음 날 국방부 감찰단이 도착했어요. 감찰단장인 박대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감찰실에서 모든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준장님, 이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박대령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닙니다.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하의 답변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해당 병사가 준장님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대령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찰단은 이어서 송하중 상사를 조사했어요. 송 상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군기 확립을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강우진 이병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송 상사의 변명이었죠. 그럼 이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찰관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 송 상사의 모독적인 발언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여군 누나 덕분에 기분 좋지? 여자는 군대에 맞지 않아 같은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송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것은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맥락이 무엇입니까? 어떤 맥락에서든 이런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어요. 군 내 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큰 파장이 아니라 단순히 우진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커진 것입니다. 우진도 감찰단의 조사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우진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송하중 상사는 제가 여군 준장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도 저와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우진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감찰관이 물었어요. 누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인데
그것이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진의 답변에 감찰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감찰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송하중 상사는 군기 위반, 부하 가혹행위, 성차별 발언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대의 간부들도 관리 소홀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신고 시스템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처벌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준장님, 송하중 상사가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김소령이 보고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다. 끝까지 가보자. 은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서 은하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여자가 군을 망친다고요? 당신 같은 자들이야말로 군을 썩게 합니다. 은하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송 상사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하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우진이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당당하게 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송하중 상사의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던 이 일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은하에게는 매일같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여성 단체들로부터는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장님, 국방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은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킨 후에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긴급하다고 하더군요. 김소령의 말에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징계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좌천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진을 지키고 군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 인사 담당관, 그리고 낯선 얼굴들까지 있었습니다. 강은하 준장님, 들어오십시오. 차관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은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차관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어요. 준장님께서 제출하신 사직서를 검토했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죄송합니다.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차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사직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혀요. 은하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차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오늘 준장님을 뵙게 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은하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장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차관의 말에 은하는 더욱 당황했어요. 새로운 임무라고 하시면 여군 최초의 야전군 부사령관 직책입니다. 차관의 발표에 은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진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준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를 위한 개혁 의지였습니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입니다. 차관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은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은하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 달 후 은하의 부사령관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여군 최초의 야전군 부사령관 탄생이었으니까요. 임명식에서 은하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별 하나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지킨 별이기에 후회 없습니다. 은하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은하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우진을 걱정하며 보낸 밤들, 부조리와 맞서 싸웠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이 순간까지 말이에요. 임명식이 끝난 후 은하는 우진을 만났어요. 우진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부대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누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진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진아,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내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은하도 우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나도 장교가 되고 싶어요. 누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진의 다짐에 은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진아. 우리 함께 이 군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자. 은하의 말에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진은 전역 후 예비역 장교 과정에 지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우진은 다시 군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위로 말이에요. 우진의 임관식 날, 은하는 특별히 참석했어요. 이제 중장이 된 은하가 우진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한다. 강우진 소위. 은하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 중장님. 우진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임관식이 끝난 후 우진이 은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누나, 충성. 우진의 외침에 은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동료가 되었구나. 은하가 답례하며 말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고아원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군에서 함께 복무하는 새로운 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진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꿈꾸던 군대를 만들어보자. 은하의 말에 우진이 힘차게 답했어요. 네, 누나. 아니, 중장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양이 지는 부대 앞에서 두 남매는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모든 군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군대, 진정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조직을 만드는 것 말이에요. 은하와 우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